자, 이쪽은 지중해 세계의 발전이라고 해서 지중해 지역에 있었던 나라들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중해가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세계지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지금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대충 중국, 인도,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세계지도 같나요? 미안합니다. 일단 요거 뼈다구처럼 생긴 요 부분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예요. 지금 이탈리아가 있고 나중에 이제 로마가 들어서고, 근데 요 바다 있죠? 요 바다 부근을 지중해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그래서 지중해 세계 중에서도 요 부근에 문명이 있었어요. 요 부근에. 요 문명을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조그맸어. 우리가 4대 문명은 큰 문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에게 문명은 조그맣기 때문에 에게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에게 문명. 여기 어떤 문명이 있었냐면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이런 자그마한 문명이 있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거 자세히 배우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미케네, 에게 문명 중에 하나였었구나 라고 알아두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에게 문명이 있었던 이 문명들이 망하고 그리스 세계에, 그러니까 에게 문명이 있었던 자리에 여러 개의 폴리스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폴리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폴리스는 경찰이죠. 근데 여기서 폴리스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폴리스들이 에게 문명 자리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이 몰락하고 등장하는 도시 국가들을 폴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국가이고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로 아크로폴리스에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아고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 역할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런 장인 아고라가 형성이 되고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폴리스. 근데 이 폴리스가 수많은 폴리스들이 있어요. 이 폴리스들 간에 친척이란 의식이 있었대. 동족 의식. 그래서 언어도 같이 쓰고 헬레네스라고 스스로를 부를 정도로 동족 의식이 있었대요. 선생님처럼 얼굴 완벽하고 몸이 완벽한 사람들을 우리 미남, 섹시남 이렇게 부르잖아요. 서로 간에 보면 눈빛으로 통하죠. 섹시남? 너도 섹시남? 이런 의식. 이런 폴리스 간에 동족 의식이 있었는데 스스로를 헬레네스라고 불렀대요. 언어도 똑같고. 그리고 서로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체육 활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눈치 깠죠? 이것이 지금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이 이 올림피아 제전인 거죠. 이번에 곧 올림픽 열리잖아요. 어디서 열리는지 아나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 전사들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자, 그래서 이 폴리스 배웠습니다. 이 폴리스 수없이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 우두머리 폴리스가 2가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랑 스파르타죠. 이미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는 여기 나와 있지만 바다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는 여기 산맥 잘 안 보이겠지만 산맥 사이에 있는 육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스파르타예요. 이름도 멋있네. 아테네,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는 해안, 내륙. 아테네는 상공업, 그 다음에 농업.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아테네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게 민주정치가 발전했습니다.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소수의 귀족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군사 통치를 기본 통치 방식으로 삼아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 안 나오는 거 알죠? 너무 좋아요. 왜? 국회의원 선거 있잖아요. 4월 10날. 선생님 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 선생님 축복받은 것 같아. 선생님 생일 다음 날 선거하라고 이렇게 날짜도 삼신 할머니가 4월 9일 날 딱 태어나게 해준 것 같은데요. 민주정치 하는 거잖아. 국회의원이 뭐예요? 우리의 대표. 우리를 대신해서 국회에서 나란 일을 하라고 뽑아준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대표를 뽑는 이런 것을 선거라고 하고, 이런 선거제도 민주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들의 일을 하는 그런 민주정치의 시작이 이 아테네라고 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민주주의의 원조는 아테네. 반면에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소수의 귀족이 정치를 했고 군사적으로 통치합니다. 되게 억압적이고, 쉽게 표현하면 아테네는 대한민국이고 스파르타는 북한의 김정은 뚱땡이가 다스리는 북한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 군사 통치하잖아. 맨날 김정은 뚱땡이 나와가지고 미사일 막 쓰담쓰담 하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 군복 입고. 그래서 북한은 군대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군대 생활처럼 생활을 했었대요. 선생님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는 밥 먹으러 같이 가. 그리고 밥을 같이 먹어. 그러다가 유사시 전쟁 터지잖아. 밥 먹는 그 조언 자체가 그대로 군대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감금 생활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군사훈련 받고 똑같아요. 밥도 같이 먹고 군사 단위로 조직이 되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생존법을 배우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키웠던 이런 스파르타. 그래서 우리가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을 스파르타식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강압적으로 군사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전투력은 막강하죠.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주의로 힘을 키웠고, 얘네는 직접적인 군사로 힘을 키웠던 나라 스파르타.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동맹을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불러요. 서로 라이벌이죠. 우리의 대한민국과 북한이 라이벌인 것처럼 서로 체제가 다른 라이벌입니다. 요 군사 통치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네요. 선생님이 좀 유명한 육군 나왔잖아요. 선생님이 들어봤나요? 이기자 부대라고 아주 유명한 메이커 부대인데, 선생님 몰랐는데 우리 학교에 일반 담임 선생님이 있죠. 김진서 선생님. 그분도 이기자 부대 나왔대. 나의 종민TV 채널도 있죠. 그거 보고 선생님도 이기자 나왔냐고. 나도 이기자 나왔다고. 서로 손 잡고 뽀뽀했었던 기억이 아까 오전에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 이기자 부대가 많지 않거든, 별로. 충청도에는. 그래서 서로 이기자 나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 딱 잡고 서로 끌어안고 뽀뽀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기자 부대가 되게 유명한 이유가 한글로 돼 있는 부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인사, 경례라 그러죠. 보통은 육군들 경례 어떻게 해요? 필승! 승리! 이렇게 하는데 이기자 부대는 졸라 멋있어. 이기자! 지자도 아니야. 이기자! 이렇게 하는데 난 저런 거 처음 보는데 하는데 멋있더라고. 장난으로 막 그러잖아. 막 장교가 오면 인사하거든 원래. 이기자! 그러면은 장교가 그러자! 막 그러는 농담도 했었는데, 이기자 부대 유명합니다. 선생님이랑 김진서 선생님이 나왔었던 부대라는 거. 선생님한테 수업 받은 사람들은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훗날 졸업생들이 그러더라고. 박종민 선생님 하면 이기자 부대 딱 떠오른다고. 지금 애들은 줌바 떠오르고 옛날 애들은 이기자 부대 떠오른다고. 자, 갈게요. 자, 아테네 뭐가 중요하다고요? 민주정치.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아테네도 왕이 통치했어. 그러다가 소수의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했고,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일반 평민들도 자기들 갑옷, 방패, 칼 지들이 사가지고 지들이 전쟁하거든. 전쟁에 승리하면서 얘네들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야. 전쟁의 대다수를 평민들이 하는데 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니까 평민들도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더군다나 이런 평민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 아까 여기 상공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 돈을 많이 가진 상공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솔론이라는 사람이 이거 주장합니다.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시키자. 평민이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정치에 참여시키자. 그래서 여기 솔론에 의해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금권 정치라는 것이 발달합니다. 이 금이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산. 그래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에 참여하는 금권 정치가 행해집니다. 그 중에 한 놈이, 이름은 중학교 수준에서 몰라도 돼요. 한 놈이 평민들을 대변하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지가 권력을 독점합니다. 독재자가 되는 거지. 이런 독재자를 참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주가 등장을 했어. 평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나쁜 새끼지. 그래서 이런 참주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런 새끼들한테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사람이 도평 추방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도편이란 말은 도자기의 파편이라는 거야. 도자기 파편에다가 사람 이름을 쓴대. 어떤 사람 이름을 쓰냐면 참주가 닮 만한 새끼들. 참주가 아까 독재자라고 그랬었죠. 독재를 할 만한 새끼들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써서 6,000표 이상 이름이 나오면은
10년간 아테네에서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이 제도를 도평 추방제라고 불러요. 사전에 독재할 만한 새끼들 쫓아내는 제도인 거죠. 이것을 주장한 사람 클레이스테네스. 그래서 도평 추방제에 의해서 이제 민주정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근데 이 민주정치가 자리 잡기 전에 전쟁이 크게 벌어져요. 이 전쟁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에요. 그리스는 수많은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 스파르타. 그래서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페르시아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중에 이 페르시아는 뭐예요? 맞아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그래서 우리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할 때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배웠어요. 그래서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이 벌어지죠. 이거를 소재로 만든 영화가 선생님처럼 얼굴 완벽, 몸 완벽했었던 애들이 나오는 영화 있잖아. 그 스파르타 군대 300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화 제목이 300. 의외로 많이 안 봤더라고. 거기 보면은 따로 볼 필요도 없어. 예고편. 선생님 같은 얼굴에 선생님 같은 몸 이런 좋은 애들이 스파르타 외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00명이 스파르타 하고 여기 갑바기 힘 빡 주면서 젖꼭지에서 무기가 도로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저를 잘 싸우겠죠.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다?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립니다. 왜? 스파르타 하면서 젖꼭지에서 무기가 나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승리를 가져오는 주요 전투가 있는데 마라톤 전투랑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전투를 승리를 계기로 그리스 세계가 승리를 거두고 이 그리스의 대표였었던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민주정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전성기 때 사람이 페리클레스예요. 그래서 민주정치 하면 페리클레스, 페리클레스 하면 민주정치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평민을 대표하는 민회가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입법권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권한이야.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민회, 지금의 국회에 해당되는 민회가 법을 만들어. 그럴 정도로 국민들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 평민들한테. 이게 민주주의잖아. 그리고 요거 알아두세요. 직접 민주정치가 행해집니다. 직접 민주정치는 뭐냐면 남자들, 특히 성인 남자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직접 정치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나이만 차면은 남자들이라면은 자기들이 직접 가서 정치하는 거야. 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직접.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직접 정치 못하죠. 지금 대한민국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 민주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가 우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찬성, 반대, 법안 이거 만듭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우리의 대표를 뽑아서 걔네들이 대신 찬성, 반대, 법안을 만드는 것이 간접 민주정치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간접 민주정치고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를 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꼭 알아두세요. 직접 민주정치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거기서 정치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추첨제랑 수당제, 수당 돈 줬다라는 거야. 돈 받고 정치에 전념하세요. 이런 제도들이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남자들만, 그래서 여자, 외국인, 노예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해. 성인 남자들만 참여했던 직접 민주정치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를 못한 민주정치였었다라는 거죠. 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 아테네 시험에 졸라 잘 나옵니다. 뭐 여담이지만 여기 마라톤 전투 있죠? 눈치챘죠? 마라톤 올림픽의 가장 마지막이 마라톤이잖아. 42.19km인가요? 그거 열심히 달려가지고 우승을 겨루는 게임이잖아요. 요것이 이 전투 명칭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그리스랑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리스가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거야. 이 승리를 빨리 고국에 알리고 싶으니까 카톡을 꺼내면 편하지만 카톡이 이때 없네? 족같네?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가서 알렸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거리가 지금의 마라톤의 거리 정도 되고
이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마라톤 게임의 유래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더 여담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 2명 있죠. 1930년대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올림픽이 열립니다. 가슴팍에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손기정 선생님 기억납니까? 이 손기정 선생님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되게 침울해. 눈물을 흘리는 듯한 얼굴에 고개를 푹 숙이고, 시상장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팍에 일장기가 있거든. 자신이 태극기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일장기를 달고 우승했기 때문에 슬픈 거야. 자기를 또 기테이손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으로 소개를 해놓고 있어. 아직까지도 손기정 씨가 아니라 기테이손 해가지고 일본인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메달 데이터도 일본 걸로 잡혀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본인도 알았나 봐, 그 슬픔을. 그래서 이렇게 막 울고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화분이 있거든. 화분으로 딱 이렇게 꽃으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 아래 꽃으로가 아니라 꽃, 플라워로 딱 가리죠. 이 장면이 역사에 남겼고, 손기정 씨가 금메달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1992년 축구 잘하는 도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후배였던 이 사람이 태극기를 달고 우승을 하죠. 그래서 이 손기정 씨가 이때도 살아있었거든. 그래서 본인이 받은 월계관을 후배한테 딱 씌워주죠. 그리고 감격의 포옹을 하죠. I love you. 그래서 이 후배가 선배 손기정이 일장기를 달고 아쉬웠던 그 한을 풀어줬던 이 후배 황영조란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최초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에요. 이봉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봉주는 은메달, 금메달 딴 적 없어요. 그래서 요 마라톤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랬던 그리스 세계가 망하는 것이 이 자기들 내분 때문이야. 지금 아테네에서 민주정치가 꽃피우고 잘 나가죠. 페리클레스 때 졸라 잘 나갔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델로스 동맹, 아테네 중심의 동맹이 잘 나가. 시기 질투하는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웃집이란다. 우리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잘 나가니까 펠레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 동맹, 스파르타 중심의 펠레폰네소스 동맹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스파르타가 이겨요. 망하진 않았지만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고, 이 쇠퇴한 그리스가 망하는 것이 마케도니아한테 멸망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는 훗날 알렉산드로스 대왕 등장하는 거 알죠?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리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 하면 보면은 그리스의 신들이 등장하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얼굴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 신들 딱 연상되잖아.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시오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인간 중심적이다. 대표적인 게 신화죠.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날 정도로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는 문화가 아테네, 스파르타, 요 그리스 세계 문화라는 거죠. 자, 그리스 문화 하면은 인간 중심적. 예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세계의 문화작품, 예술작품 하면 딱 요 2개만 떠오르면 돼요. 아테나 여신상,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유는 조화와 균형을 이룬 완벽한 예술작품이라고 하죠. 아테나 여신상, 파르테논 신전 뒤에 볼 거예요. 문학작품으로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랑 오디세이아라고도 하는데, 오디세이라고도 합니다. 이 작품들. 트로이 목마 들어봤나요? 적진의 트로이, 나무로 만든 목마 집어넣어서 내부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쓸어버리는, 이 트로이 목마를 묘사한 일리아드랑 그 등장인물이 고향으로 가는 것을 묘사한 오디세이, 이런 것들을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지었대. 단어만 익혀두세요. 역사로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책 제목이 역사야. 뭘 묘사한 거냐면은 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묘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한데, 완성 못 지었지만 후배가 짜집기 해가지고 편집을 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헤로도토스의 역사 상당히 유명하고, 요 책 덕분에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중요하진 않지만 히포크라테스, 의사들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대요. 본인은 양심적으로 의학을 펼치겠다. 이 사람 이름 딴 거고. 수학으로는 피타고라스. 중학생들 아직 안 배웠나요? 이렇게 직각이면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이때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거래요. 자, 철학. 그리스라면 철학 빼먹을 수가 없죠. 자연을 소재로 하는 철학이 중심이었다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철학으로 바뀝니다. 왜?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이니까. 근데 여기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을 쉼없이 막 놀리는 사람들. 말 졸라 잘해.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말하는 걸 알려줘요. 웅변가. 말을 이렇게 해야 돼. 씨발 이렇게 졸라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는 걸 알려주는 소피스트인데 얘네들은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을 했었대. 행복이란 무엇인가? 너도 행복이고 너도 행복이고 각자의 행복에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 너는 돈 많으면 행복이라 생각할 것이고 너는 얼굴이 이쁘면 행복이고 너는 가족이 건강하면 행복이구나. 맞아. 행복이란 상대적인 거야. 진리란 상대적인 거야 라고 주장했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르게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행복은 절대적이다. 누구한테나 똑같다. 절대적이다. 행복? 나처럼 잘생겨야 된다. 행복? 나처럼 완벽한 몸매를 가져야 된다. 행복? 나처럼 줌바를 잘 쳐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란 절대적이란 생각을 펼쳤던 사람,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 네 얼굴 봐봐. 완벽하지? 자, 그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요 계보 들어봤죠? 자세한 거는 도덕 시간에 배울 거고, 절대적 진리를 강조했구나. 이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영웅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는 게 등장해요. 아까 마케도니아 있죠? 여기에 젊은 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인데, 선생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렀어요. 근데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짠짠짠짠. 너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림이. 짠짠짠짠짠짠짠짠. 짠. 마케도니아가 대략 요쯤에서 시작한 다음에 여기 다 먹습니다. 쫙. 대충 그린 거예요. 한마디로 마케도니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그래서 인도의 요 서북부 지역까지 여기가 간다라 지역인데 간다라라고 불리우는 이 서북부 지역까지 옵니다. 한마디로 동양까지도 와. 그래서 요 대제국 있죠.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요 대제국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하고 헬레니즘 세계라고도 합니다. 헬레니즘 세계. 그래서 헬레니즘 세계 하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차지한 어마무시한 땅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이 서양이잖아. 이쪽이 동양이잖아. 한마디로 서양과 동양이 만났어. 누구에 의해서?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썩는 걸 좋아합니다. 다다다다닥 썩는 거.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동양에 전파하고 동양의 좋은 것을 서양에 접목시키고자 했어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양의 그리스 문화를 동양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식 도시,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그리스식 도시를 동양에 막 곳곳에 설치를 하고 그리스인들을 동양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강요를 했었고 한마디로 서양의 그리스식 건물, 사람들, 언어를 동양에 이식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또 반대로 동방의 좋은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동방의 대표적인 나라가 페르시아거든. 지금 이란 땅, 이란이 우리 동양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갔더니 전제 군주정이라는 게 있어. 군주라는 것은 왕이거든. 왕이 힘이 졸라 센 것을 전제 군주정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갔더니 왕이 막 이러고 있고 나는 관대하다 새끼야 꺼져라 하면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네. 알렉산드로가 가서 봤더니 와 이러는 게 졸라 멋있거든. 뭐 씨발 졸라 잘 추네. 그래가지고 빠집니다. 야 나도 전제 군주정 할 거야. 졸라 멋있어.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서양에서 왔는데 전제 군주정을 해요. 서양 그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발달했잖아. 민주주의라는 것은 왕이 없는 거거든. 근데
전제 군주정, 그래서 황제가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 동양의 페르시아인 관리를 채용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인과 이 그리스인을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난 부럽다. 결혼을 시켜주기도 해.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서양, 동양을 짬뽕시키려고 했었던 정책, 동서융합 정책.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문화는 어땠을까요?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났겠지. 이거 나와 있네요. 서양의 그리스 문화랑 동양의 동방의 문화가 합쳐집니다. 근데 제국이 졸라 넓어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졸라 넓어졌잖아. 원래 요만했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원래 요만한 나라였는데 엄청 큰 제국의 사람이 돼버렸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 혼자 방귀 껴도 아무도 모르겠네? 뿡 하면서 개인주의적으로 변합니다. 조그만 나라에서 방귀 뿡 껴봐. 개새끼 냄새 찌르는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인 중에 자기가 뿡 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는 세계 시민 중에 하나구나.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난 마케도니아의 한 나라의 국민이구나.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중에 하나인 시민이구나.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특징, 개인주의적이고 세계 시민주의적이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아까 그리스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그랬었죠. 차이점 알아두고, 헬레니즘 철학에서는 스토아파라는 애들이 있는데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금욕.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보통 세 가지 있다 그러죠.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중에 선생님 뭐가 강할까? 선생님은 식욕이 되게 강합니다. 나머지 두 개도 강하지만 이런 것들을 금욕 따르지 말아라. 또 자지 말고 성욕, 뭐 섹스하지 말고 수면욕, 아니면 뭐지? 식욕 먹지 마. 참어. 이런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스토아파야.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정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한대. 반대말이 뭘까? 육체적인 즐거움. 아까 선생님 뭐 노고적으로 얘기했지만 섹스, 성적인 거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니야. 섹스, 순간적인 괴로움,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엔 괴로워. 오히려 정신적인 즐거움이 더 오래가는 거야. 독서를 통한 깨달음. 행복해. 이런 거. 사색을 통해서 생각하다가 너무 행복해. 이런 거. 정신적인 즐거움. 그래서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 금욕을 추진하는 스토아학파. 도덕식은 아마 배울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에서 철학은 이런 게 발달했고, 예술에서는 이런 게 발달했었다 그래요. 비너스상. 우리 앞서 쭉 여기 가슴도 크고 엉덩이 컸었던 빌렌더로프의 비너스상 기억나죠? 그건 되게 빵빵하잖아. 어떤 다산의 어떤 욕구를 표출한 거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거는 진짜 비율이 딱 맞아. 지금 현대인이 봐도 아름답다 할 정도로 밀로의 비너스상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라오콩 군상은 되게 괴로워하는 거야. 라오콩과 두 아들이 되게 괴로워하는 모습인데 몸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적이고, 라오콘도 너무 괴로워하는 게 아주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대. 이것이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미. 아까 여긴 뭐였어? 조화, 균형미.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헬레니즘은 밀로의 비너스랑 라오콘 군상 졸라 잘 나옵니다. 특히 헬레니즘 문화는 나중에 인도에 아까 간다라까지 갔었다 그랬잖아. 이 간다라 지역의 문화 양식도 바꾸게 됩니다. 이건 인도 살 때 배울 거고. 그리고 과학의 유클리드 기하학, 아르키메데스의 물리학, 이런 것들이 이때 등장했었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분열하다가 로마한테 흡수가 됩니다. 알렉산드로스 죽고 분열할 때 이집트란 나라도 탱겨져 나오거든. 그래서 이집트가 있다가 클레오파트라 들어봤어요? 클레오파트라 막 소리 지르잖아. 그 클레오파트라가 나중에 이제 로마한테 흡수당하면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랑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론적인 거 봤습니다. 뒤에 자료를 볼게요. 자, 자료 좀 볼게요. 자, 에게 문명이에요. 에게 문명. 조그맣다. 하지만 지중해 일대의 이 문명들,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아까 소개 안 했지만 트로이 문명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에게 문명이라고 한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자리 잡느냐? 폴리스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언덕 위에 아크로폴리스, 아고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랬었죠. 대표적인 폴리스가 육지에 위치한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지만 또 그리스 세계를 대표하죠. 나중에 이쪽에 위치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 전쟁도 하게 되죠.
그래서 폴리스 구성이 이렇게 되고, 민주주의가 아테네에서 발달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참주라고 하는 독재자가 등장하는 거를 보고 나서 이런 새끼들이 등장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다. 도편 추방제라는 제도를 클레이스테네스 때 실시를 하게 되죠. 도편, 도자기 파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름이 많이 나오면 쫓아내는 제도였었죠. 아까 얘기했었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누가 이겨요? 그리스.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만든 거, 선생님 몸 같은 애들 나오는 거, 스파르타! 하는 300개의 영화가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러면서 아테네 전성기가 오게 됩니다. 아테네 여신상,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그리스 시대의 예술작품, 아테네 여신상이라고 부르고, 파르테논 신전인데 아테네에 가면은 요거 딱 가운데 있잖아요. 아크로폴리스의 가운데 있는 것이 보통 신전이었고, 가장 대표적인 게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테네 사람들은 복 받았어. 그냥 굶어 죽진 않아.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특히 이 기둥이 약간 배가 볼록하대. 멀리서 보면 이게 일자면은 되게 균형이 안 맞대. 얄쌍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약간 배를 볼록히 해야지 멀리서 봤을 때 균형이 맞고 안정감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배를 약간 이렇게 살찌우는 이유가 안정감 있는 배를,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봤을 때 완벽해야 될 거 아니야. 가까이서 완벽한데 뒤에서도, 멀리서도 완벽하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키운 겁니다. 자, 그럼 알렉산드로스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부른다? 헬레니즘 세계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동양 곳곳에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했죠.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부른댔어요. 요거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원래 이집트에 실제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전 세계 학자들이 모이는 엄청 큰 도서관을 만들었대. 원래 성경책도 히브리어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언어로 바꾼 것도 여기서 작업이라고 하죠. 근데 잘 보면은 이게 복원을 한 거래. 쌤이 어디서 읽어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집트를 간 적이 있대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칭찬을 한 거지. 알렉산드리아 여기 도서관이 있었다면서요? 얘기하면서 지금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 한마디 그냥 생각 없이 립 서비스로 툭 뱉었는데 복원 작업이 진행된 거야. 그래서 완성이 됐대. 근데 잘 보면 특이한 점은 월, 한글이 나와. 선생님 찾아보니까 월이라는 단어도 있고 세라는 단어도 있대. 월세를 밀렸나 봐. 월세. 그 다음에 무슨 자 있었는데 름이라는 자료도 있고 강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래서 요 네 글자인가가 저기 새겨져 있대. 그래서 한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가 여기 다 녹아져 있대. 옛날 언어들 있죠. 우리 배웠던 무슨 문자가 있을까? 상형 문자, 쐐기 문자, 그런 문자도 있죠. 고대 문자들부터 해가지고 한글을 비롯한 전 세계의 언어가 여기에 새겨놨다고 하죠. 꼭 가보고 싶어요.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흔적이라는 거 알아두고, 헬레니즘 시대, 아까 얘기했었죠. 헬레니즘 시대를 대표하는 두 예술작품, 위에 건 그리스 거 2개, 헬레니즘 2개. 라오콘 군상이 있는데 라오콘과 그 아들 둘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그리스 신중에 포세이돈 들어봤나요? 포세이돈이 얘네들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래. 그러니까 라오콘이 괴로워하면서 아들들도 괴로워하는 이 괴로움의 모습을 아주 역정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해놨는 게 라오콘 군상인데, 이게 어떤 유명한 사람 딱 보더니 놀랬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작품도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하죠. 실제로 보니까 완벽한데요? 가슴에 갑바가 선생님과 거의 비슷한데, 복근도 왕자고, 잘 보면 겨드랑이 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가릴게요. 라오콘 군상 실질적으로 잘 묘사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상, 팔이 없지만 복근도 있고 몸매 비율이 완벽하죠. 그래서 이 라오콘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상은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사실적인 미,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인더스강 요 주변에, 여기 인도잖아요. 인도까지 온 거야,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래서 요 인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간다라 지역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는 거야. 그리스의 어떤 신의 동상들이. 이걸 보고서 인도에 이때는 불교가 있었거든. 원래 불교에서는 부처님 같은 거 안 만들었었거든. 봤더니 알렉산드로스가 왔는데 이 새끼들은 신을 인간처럼 만드네? 우리도 신이 있는데,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우리도 신을 인간처럼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것이
간다라 지역의 간다라 미술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만들었죠. 하지만 얼굴이라든지 체형, 콧날, 눈매 이런 게 다 서양식, 그리스식으로 만든 이런 양식을 간다라 미술 양식이라고 하고, 인도 배울 때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지중해 세계에는 예전부터 에게 문명이 있었죠. 이와 같은 조그만 문명이지만 얘네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리 잡는 것이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게 문명 이후에 등장하는 거.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랑 아고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족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이 여기서 유래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대표적인 폴리스가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었죠. 아테네는 우리가 꼭 기억할 거 민주정치가 발달했었고 델로스 동맹 중심이었다라는 거. 스파르타는 군사 통치가 중심이었었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중심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순으로 발전을 합니다. 귀족 중심이었다가 솔론의 주장에 의해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금권 정치가 있었다가 참주가 잠깐 등장하죠. 또 다른 참주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 추방제를 도장했었죠. 그래서 민주정치가 꽃을 피웁니다. 근데 민주정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요 앞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스랑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테네가 페리클레스 시대 때 민주정치가 꽃을 피운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직접 민주정치. 성인 남자 시민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정치하는 거예요. 단 여성 외국인 노예들은 제외되는 제한적인 직접 민주정치였었다. 이런 것들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내분이 벌어져서 약해진 상태에서 마케도니아한테 망하게 되죠. 그리스의 문화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꼭 알아둬야 될 건 예술작품들 뒤에서 봤었고, 그리고 철학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가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죠.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대제국, 헬레니즘 세계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게 되면서 문화를 섞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서양의 동방 문화를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 한번 쭉 봐주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개인적이고 세계 시민적이에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나 혼자 방구 뿡 껴도 상관없는 개인주의죠. 그리고 내가 전 세계 대제국의 일원이구나, 세계 시민주의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작품들, 밀로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로마에 흡수되는 것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관련 자료, 에게 문명 위치 무너지고 폴리스가 등장하고, 대표적인 폴리스 이렇게 있고, 아테네에서는 민주정치 때 도편 추방제를 클레이스테네스 때 주장했었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끝나고 아테네 중심으로 성장했었고, 그리스 때 대표적인 작품 아테나 여신상, 파르테논 신전 꼭 알아둬야 되고, 그리스 세계화가 끝나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등장하죠. 서양과 동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리는 그리스식 도시를 만들었었고, 대표적인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 라오콘 군상과 밀로의 비너스,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거 꼭 알아두고, 알아둬야 될 거, 인도 유역까지 왔었죠. 그래서 인도에 영향 끼친다고 그랬었죠. 그리스의 신의 모습이 소개가 되면서 불교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는 부처님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것이 간다라 미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보세요.